예, 그 364페이지 일단은 펴 놓으시고 지금 임대차를 하고 있는데 임대차의 성립 그리고 존속기간 효력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 A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빌려 쓰고 있고 존속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은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환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일단 요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선관주의 의무와 자기 물건과 동일한 관리자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게 고도의 주의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계약과 관련되는 쪽은 선관주의 의무이고 무상계약과 관련되는 쪽은 자기 물건과 동일한 관리자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위임관계는 신뢰관계에 기초했기 때문에 유무상을 불문하고 위임일 경우에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신뢰관계에 기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통상의 주의 의무와 관련되는 이야기이고 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64페이지 보시면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로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로 보관한다. 따라서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임차물이 훼손되면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에 통지 의무와 관련돼서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대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은 임차물 반환해야 되고 이때 보증금이 있다면은 보증금 반환과 임차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상회복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속물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의 없이 부속했다면은 원상회복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 그 관련된 내용을 쭉 길게 늘어 놓은 겁니다. 다음에 366페이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은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임차권, 양도 이게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채권 양도의 법리가 채권법 총칙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공부를 안 하고 넘어왔고 그리고 임차권 양도 하는데 임차권 양도, 채권 양도이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전대다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임대나 또는 사용대차에 의해서 빌려쓰게 하는 것을 전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 다 동의를 얻어서 양도 전대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빌려쓰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양도 전대할 수 있고 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때 이 사람은 임차권 양도인, 이 사람은 임차권 양수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는데 그때 빌려주는 이 사람을 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을 전차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이 사람을 임차권 양도인, 양수인, 전대라면 이 사람을 전대인 또는 이 사람을 전차인이다 라고 할 것이라는 것. 나머지 법리는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을 때의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 일단은 동의를 얻어서 양도 전대했다 하더라도 특히 전대와 관련돼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직접적인 임대차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대일 때 그때 전대와 관련된 근데 이 뒤에 숨어있는 법리가 임대차일 수도 있고 사용대차일 수도 있는데 그 계약관계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원임대인과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동의 얻은 전차인은 요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할
권리는 없고 의무만 부담한다라는 것. 그래서 동의 얻었을 때 차임을 직접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 만약에 요 양도인 또는 전대인, 특히 전대와 관련돼서 전대인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양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임대차와 관련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동의 얻은 적법한 전차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였거나 또는 그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종료 시에 직접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존속 기간 중에는 권리 없다 했습니다. 종료되었을 때 직접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동의 얻은 적법한 토지 전차인의 경우에는 요게 만료되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요것도 만료될 것인데, 그때 요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게 직접 임대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요것들은 종료나 만료되었을 때 이야기이고, 각각 기본적인 계약 관계는 전대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존속하게 된다라는 것.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의 없이 무단 양도 전대되었을 때인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히 전대차와 관련된 계약 관계는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지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점유는 불법 점유는 맞습니다. 불법 점유이고, 나중에 물권법 쪽에 가보면은 직접 점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점유가 이렇게 단수함에 넘어갔을 때 이 간접 점유자는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기를 거부할 때는 자기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C의 점유는 A에 대해서 불법 점유이고, 이때 기본적으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방해 배제 등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지금 현재는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은 직접 차임 내놔라 할 권리는 없겠지만 요렇게 관계가 존재하고 요렇게 차임을 받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일단 손해가 없다라는 거. 이때 동의 없이 무단 양도 전대되었을 때는 요렇게 즉시 해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동의 없는 무단 양도 전대라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판례가 무단 양도와 관련돼서, 무단 전대와 관련돼서 각각 존재합니다. 일단 무단 양도와 관련돼서 이 두 사람이 부부 관계이고 원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임차인 지위를 부인 명의로 바꾼 그런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는 배신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 그래서 부부관계라면 배신행위 아니다. 이거는 임차권 양도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고, 이 사람은 이사갈 사정이 생겼고, 특히 이 사람이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금 반환이 여의치 않을 때 이 사람은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이 전대를 한 경우라면 배신행위로 볼 수 없다. 그냥 살짝 부도해놓고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때 무단 양도되었을 때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판례가 양수인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 그래서 양수인이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즉시 해지당할 수 있고, 이게 즉시 해지가 되면 당연히 요 관계에서도 해지의 효력이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 동의 얻은 양도 전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로
요걸 소멸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보호돼야 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 367페이지 366페이지 임차권 양도 전대 해놨는데 양도 전대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 계약으로 전대차는 그 임차인과 전대인 간의 전대차 계약만으로 일단 당연히 성립은 한다는 거. 임대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유효합니다. 이거. 단지 이 동의가 대항 요건일 뿐이라는 거. 따라서 동의 없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유효하고 따라서 해지되기 전에는 자기들끼리 유효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사용 수익하도록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차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거. 만약에 동의를 얻지 못해서 해지당함으로써 이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저 앞에서 했던 매도인의 담보 책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타인 권리와 관련되는 무단 전대일 경우라면은 이 사람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 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무단 전대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런 경우에 악이라면 물론 이 사람은 선의일 수도 있고 선의인 경우에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악이라면 해제만 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없을 것이라는 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이쪽의 선악을 불문하고 채무불이행과 관련돼서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이쪽 경우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는 것보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게 채권자 여기서는 전차인 매매 쪽이라면 매수인 채무 불이행 책임이 그 사람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유리하냐 마냐 그런 것은 나중에 별개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대항 요건으로 작용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양도와 전대 역시 표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전대는 또 전전세와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건 전세권 쪽에 가서 보는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양도전대 동의 있는 전대 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관계 동의 있는 양도의 경우에 이게 주임법 쪽에서 사실은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임법 쪽에서도 그 판례까지도 소개해 놨는데 근데 분명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A 소유이고 이 상태에서 B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서 우선 변제까지 갖추었습니다. 우선 변제를까지. 근데 그 이후에 등기부 을구에 그 이후에 누군가가 저당권자로 들어오고 이때는 이 저당권에 기초해서 경매를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게 있어야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을 것이고 이 사람이 배당 참가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되게 할 수 있다는 거 앞에 시간에 이야기했고 그때는 피해볼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B가 이사 가려고 하고 그래서 임대할 사람을 즉 임차인을 찾는데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임차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 사용하는 방법 가장 기초적인 방법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일단 이 사람 이사 가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갖추어서 우선 면제권을 갖춘다 하더라도 저당권 실행되면은 이 사람은 꼼짝없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배당받는 방법도 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게 있어야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받을 게 한 개도 없어도 소멸된다는 거지. 왜? 니는 죽을 줄 알고 들어왔어. 앞에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어. 그게 왜 죽을 줄 알고 들어왔냐고? 모르는 건 니 탓이고. 그래서 항상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등기부를 가지고 권리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 가지고 장사할 거니까 결국에는. 근데 등기부를 읽어내는 거는 등기급
등기부 보고 배우는 거 그런 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고 민법을 대입해가지고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이 사람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한다는 거. 그럼 날짜상으로야 이 저당권 성립되고 난 뒤에 살로 들어왔지만은 주민등록법상 소정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면은 이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현실적으로 살로 들어온 거는 저당권 설정되고 난 뒤에 살로 들어왔지만은 이 사람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되니까 경매 들어가더라도 저당권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물건 경매 들어갔을 때 오, 저당권보다 뒤에 들어온 놈이네. 니는 죽을 거다라고 경락을 받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 요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이게 위에 있을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 위에 있으면은 살아남는다는 거. 물론 이 사람이 배당 참가해서 소멸되는 쪽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비라면 배당 참가 안 할 거라고. 왜? 자기는 살고 싶은 집 그대로 살아도 다 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등기부를 제대로 읽어낼 능력까지 길러내야 됩니다. 옆집 아줌마 보니까 뭐 그런 거 몰라도 잘 하더라고. 한 번 걸리면 난리 나는 거지. 367페이지 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관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그대로 유지되고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것. 368페이지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존속기간 중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만 부담할 뿐이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 그래서 1번은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놨다는 것. 즉 차임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전차권 소멸에 있어서의 특칙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시켜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 밑에 거 읽어보시고 요거 강행 규정이라는 것도 한번 살짝 기억하시고 다음에 토지 전차인의 임대 청구 및 매수 청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동의를 얻어서 전대한 경우에 각각 기간이 다 만료되었을 때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자기에게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동의를 얻어 전대를 했을 때 그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전대사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권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전대와 전전세 비교표가 여기에 있는데 역시 나중에 민법 공부 다 하고 비교 확인해 보시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동의 없는 양도 전대인데 임차인과 양수인 저것들끼리는 채권 계약은 완벽하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에 동의를 얻어주지 못하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나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해서 해제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임대인과 양수인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불법 점유이고 방해, 배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 양도 전대되었다 하더라도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차임을 지급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손해는 없을 거라는 거. 그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무단 양도 전대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배신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지 못하는데 그게 부부관계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도 배신 행위가 아니라는 걸 경락인 쪽에서 입증하면은 해지 안 될 수 있다는 것. 무단 전대 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관계 그대로 유효하고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 역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직접 전차인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즉시 해지할 수 있는데 배신 행위가 아니라면은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것, 부도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 건물 소부분에 대해서 전대차 했을 때는 이 법리 적용 안 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보증금과 권리금 이야기가 있는데 보증금에 관련되는 기본적 이야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행상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되어서 거래계에서 차임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선지급해 두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 그 보증금 계약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체결해도 됩니다. 원래는 완전히 매월 차임만 지급하는 임대차인데 나중에 일부는 보증금으로 전환하자, 약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맨 처음에는 전체 보증금으로 담보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적당한 때에 둘이 합의에 의해서 전체를 차임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372페이지 보증금의 효력, 연체 차임에 충당할 수 있는데 존속기간 중에 연체 차임을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인에게만 있습니다. 임차인은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권리가 있을 때는 행사하고 말고는 권리자의 선택 사안입니다. 따라서 충당하려고 하면 충당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충당이 됩니다. 존속기간 중에는. 만료 시에는 당연 충당됩니다.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 미지급이나 또는 임차에 대해서 갖게 되는 채권을 담보하게 한다라는 것. 다음에 보증금 승계, 대항력이 있다면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양수되게 될 것인데 앞에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임차인으로 빌려 쓰고 보증금을 지급해 두었는데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거죠. 대항력을. 그때 딴 말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은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가진다는 말은 이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것. 그러면 기간 끝나고 난 뒤에 요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 단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보증금 반환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승계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 임대인 지위를 승계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 이 판례는 참 특이하게 존속기간 만료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A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B가 임차인으로 빌려 쓰고 대항력 취득을 했는데 존속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판례는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는데 하급심 판례는 대부분 판례가 아니고 하급심 판례는 이거 B한테 해지권 없다. 이 사람이 당연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까지 안 가고 적당히 그냥 1심 판결만 받고 끝냈다는 거죠. 그 뒤에는 저희끼리 합의해가지고 뒤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 해지권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근데 대부분 판례는 없다는 거. 일단 보증금 담보적 효력됐고 승계와 관련돼서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다면은 대항력이 없으면은
승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다행히 합의를 해가지고 이 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됐으면 그 합의대로 가면 되는데 그냥 팔고 날랐으면 어떡할 건데.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특별법인, 주임법, 상임법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팔아치우고 날라버리면 이 사람한테 주장할 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간 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찾아봐야 돈 안 가지고 있다는 거지.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법이 마련된 겁니다. 세상에 그래 나쁜 놈이 있나? 그래 나쁜 놈이 있으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거보다 더한 놈 쎄 몰리지 뭐. 어떤 놈들은 400억이나 가지고 나르는데. 보증금 반환 시기 임대차 종료 시에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A 소유의 부동산인데 B가 빌려 쓰면서 보증금 지급해놨다는 거죠. 지금 목적물이 여기 있습니다. 기간 끝나고 나면은 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이게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빼고 그 다음에 요 기간 중에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에 위반하면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그 손해배상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놨고 그래서 돌려줄 때 이런 거 뺀 나머지 돌려주는 거하고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은 보증금 줄 건데 요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돼?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지. 임대인이 입증해가지고 너 요거 빼도 되지? 이런 물어보는 거지. 안 하면 소송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 연체 차임이나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는 걸 임대인 쪽에서 입증해야 될 거란 거. 그러면 일단 보증금이 있다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요거는 B가 부담하겠지. 그러면 공제될 것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인 A가 부담하겠지. 또 그때 A가 연체 차임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 차임 연체한 적이 없다, 지급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또 B가 입증해가지고 반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서 정리하십시오. 그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이고 따라서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될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임대인이 주장 입증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임료의 지급 등을 입증하고 그거에 대해서 면할 수 있다는 것. 동시행 관계. 그다음에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는 거. 일단 원상복구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를 해버렸다면 원상복구 안 시킬 거니까 공제시킨다는 게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보증금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인데 보증금 자체는 목적 물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 따라서 유치권 인정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전세권 공부하고 다음에 볼 때 또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금. 일단 민법에는 역시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래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권리금에 관한 조항을 두게 되었는데 민법에는 일단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라는 것. 근데 종래 권리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B에게 임대를 했을 때 이 임차인이 사용을 하면서 예컨대 학원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영업이익,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를 권리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존속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체결하고 보증금이나 차임은 이렇게 주겠지만 권리금은 이런 영업이익의 대가이기 때문에 전 임차인에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민법에는 일단 조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과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판례가 두 개 있는데 이 임대인이 또 이 권리금 가지고 그 중개사들이 옛날에 요즘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임대할 때 속칭 바닥 권리금 이런 것들이 또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만약에 바닥 권리금을 챙긴다면은 이 소유자가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하고 보증금 받아주고 월 차임 얼마 하는 이 계약을 체결한 어떤 이 사람이 이걸 다 챙겼다는 거지.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지.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안 걸리고 넘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또 그렇다대. 증을 따가지고 밖에 나가보면은 니는 뭐 법이나 공부했지 뭐 니가 뭐 중개거래를 안 하나 이러면서 뭐 그런다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적법한 행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없이 나왔겠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한다는 거지. 걸리면은 증도 날라가겠지 뭐 그러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중개거래가 어디 있어요? 물론 그게 임의 규정을 회피하거나 할 경우는 상관없지만은 강행 규정, 형법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안 들켜가지고 운이 좋아가 넘어간 걸 그걸 실무라고 가리키면 그걸 어떡하는데 그걸. 또 모르고 배워가지고 의뢰이 그래 해왔기 때문에 판사님 나는 앞에 사람이 그래 해왔고 의뢰이 그래 하고 이런데 어떡하라고. 걸리면 다 처벌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법원까지 안 온 거고 니는 운이 나빠서 법원까지 온 거겠지만은 들킨 니는 처벌해야지. 이런 걸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알고 비켜가는 방법을 터득을 하든지 비켜갈 방법을 터득을 못하면 법대로만 하시라고. 법을 알아야 비켜가는 방법을 알지. 모르고 어떻게 비켜가. 땅 밑에 함정을 막 파놨는데 위로 걸어가. 알았으면 다 피해가면 되는데 모르고는 아무 데나 밟고 가는 거지 뭐. 안 꺼지면 운이 좋은 거고 꺼지면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어떤 권리금과 관련되는 판례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임대인 쪽에서 권리금을 용인한다 라고 한 것이 기간 만료 시에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아갈 기회를 용인한다는 말이라는 거. 요거 시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를 했는데 권리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임대인 쪽에서 알고 있고 존속기간 경과되기 전에 임대인의 귀책으로 존속기간만큼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비율에 따른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일반적으로 영업용 토지 건물의 임대차의 부서에서 행해지는 권리금 지급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영업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다라는 것.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지위 읽어보시고 권리금 관련되는 판례 임대인이 계약 문면에 권리금을 용인한다라고 기재를 했다고 해서 그 권리금 반환을 임대인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반환받아갈 기회를 용인하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임대인의 귀책으로 임차계약이 중도 해지됐다면 그 말미에 그 비율에 따른 권리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약정 존속기간 만료했을 때,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 해지 통고에 의해서 이 조문 지금 세 번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정 해제권 유보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임차인이 파산당했을 때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이 B가 이 건물을 빌려 쓰는 방법에 임대차로 빌려 쓸 수 있고 이 건물을 빌려 쓰는 방법에 전세권으로 빌려 써 있는데 임차인 파산 시는 요거 즉시 해지시킬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요 사람의 파산 시 요 전세권 소멸 사유는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은 임대차는 차임이 후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파산당해버리면 차임을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멸 사유를 규정해 놓은 것이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원칙적으로 성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파산당해도 설정자가 손해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소멸 사유를 규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즉시 해지와 관련돼서 그냥 보시죠. 그거. 즉시 해지와 관련되어서 임대인에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임차인에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무단 양도전대, 그 다음에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때, 2기 1기가 얼마인가는 자기들끼리 정하기 나름입니다. 1기를 1개월로 정할 수도 있고 1기를 1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년으로 정했으면은 2년이 2기가 되는 거고, 1개월로 정했으면은 1개월이 1기가 되는 거고, 2기 이상 차임 연체, 요거는 차임 총액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임 총액을. 근데 월 차임이 100만 원인데 만약에 50만 원씩 연체를 하면은 4번을 연체를 해야 2기 차임 연체한 200만 원이 될 거라고. 그래서 총액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즉시 해지권을 두고 임차인에게 즉시 해지권을 두는 것은 임대 목적물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고 임대인이 그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것. 임차 목적물 일부가 기책 사유 없이 멸실되고 잔존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에게 즉시 해지권 인정한다는 것. 기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하고 잔존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다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양도 전대한 때, 다음에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때, 다음 기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기타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종료하면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원상회복이라든가 청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377페이지 652조의 편면적 강행 규정을 기술을 해놨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 존속기간과 관련되는 규정이 일단 거기에 안 들어있는데 대부분 판례가 옛날에 강행 규정으로 봤다는 거, 그것 때문에 위헌 판결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차임 정감 청구권, 이거 소멸시키는 해지와 관련되는 거 끝났을 때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 정도가 강행 규정이다. 그거 가지고 다 해결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조금만 더 보시죠. 388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를 잡아놓고 지금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를 했는데, 민법상 임대차의 대상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주택에 대해서 특별법을 정해놓은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상가에 대해서 특별법을 정해놓은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 따라서 일단 유효한 임대차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보호되는 사람과 관련되어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자연인이어야 되고, 임대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주택공사 이런 쪽에서 개인의 물건을 임차해서
무주택 서민에게 뭐 저리로 임대를 주고 보증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파산당해 버리니까 이 법인을 보호 안 하니까 이 사람도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서 9시 뉴스에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공사, 토지공사 그리고 근래에 또 법이 개정돼서 중소기업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으로서 그 직원 이때는 무주택 서민 이때는 그 직원 요 사람들 이 직원이나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은 이 법인들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한다는 것. 그래서 특별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대상이 주택이어야 되는데 실제 용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실제 용도상 주거용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 공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판례가 어떤 사람이 슈퍼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유일한 주거 공간이고 주거 공간보다는 슈퍼 면적이 더 넓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판례로서 다방 여기에 딸린 쪽방 여기에 주거생활 하더라도 주택임차보호법 적용 안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판례가 있어야 시험 나오는 것이지 판례 없는 걸 소설 써가지고 문제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소설서가 문제가 내면은 그건 실제 사건이 안 된데 정답이 없는 거지 뭐는. 그래서 그때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에 준용한다는 거. 미등기 전세에 준용한다는 거. 일시 사용할 것이 명백하다면 적용 안 한다는 거. 일시 사용할 것이 명백하다는 게 뭔데? 여관 투숙 계약도 임대차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법 적용 안 한다는 거. 일시 사용이 명백할 경우라면 부속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심심하면은 뭐 여관방에 들어가고 아침에 나오면서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 한번 해보지. 돌았나 하겠지 뭐. 그 다음에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게 대항력을 취득시키기 위한 것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진다는 것. 여기에다가 확정일자까지 갖추면은 우선변제적 효력까지 주어진다는 것. 대항력을 먼저 갖추면은 대항력 요건 먼저 갖추면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할 것이고 확정일자를 이때 받으면은 즉시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먼저 쓰고 확정일자를 받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놨어. 그리고 나중에 대항력 요건을 취득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할까? 이때는 다음 날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판례가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인도 결국에는 점유 취득을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직접 점유일 필요는 없고 간접 점유이어도 무방하다는 것. 주택임차보호법에도 이 판례가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저 판례가 있습니다. 주택임차보호법과 관련돼서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A 소유의 건물을 B가 임차인으로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이고 점유 안 해도 계약서 썼을 때 임차인 맞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원래는 서울로 발령 날 거라는 소리를 듣고 계약서 쓰고 건물 임차인으로 빌려 쓰려 했는데 나중에 발령 난 게 제주도로 발령이 났어. 서울에 집 가지고 있어 뭐하게 이건.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A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전차인이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갖추면은 다음 날부터 누가 대항력을 취득하냐 하면은 이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이고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인데 이때는 임차인이 이 사람에게 대항력을 취득시키는 것이지 이 사람에게 대항력 취득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사람이 대항력을 취득해서 보호를 받으면은 결국에 이 사람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이고 얼굴을 열어보니까 이미 누군가가 저당권 설정을 해놨어요. 3월 달에. 근데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 거는 1월 달에 취득을 했어요. 1월 달에. 1월 달에 취득하고 점유하고 주민등록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5월 1일 날 해줬다는 거죠. 5월 1일 날. 그러면서 A가 임차인으로서 계속 빌려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A의 대항력은 언제 취득되는가? 이 사람은 이미 점유와 주민등록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점유와 주민등록은 소유자로 한 것이지 임차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 따라서 만약에 이때부터 대항력 취득한다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소유권 넘겨주고 자기가 임차인으로 빌려 쓰기로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취득한다는 거. 그래야 이 사람이 보호가 됩니다. 이런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A 소유의 부동산인데 이걸 B가 매입을 했다는 거죠. 미등기 상태. 실제로는 분양과 관련되는 것인데 뭐 법리가 똑같으니까. 그럼 현재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 소유권은 일단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 그런데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이 점유, 사용하고 주민등록을 갖췄던 사람이라면 현재 상태에서 이 사람은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가? 일단은 원칙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다른 게 숨어 있겠지. 그런데 다행하게 이 사람이 매입을 하고 소유권 등기를 갖추면 이거는 등기된 즉시로 대항력 취득한다는 거. 즉시냐 다음 날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사안이냐 하면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A가 소유자이고 B가 매입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C가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B가 소유권 취득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저당권 설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을 해줘요. 이 경우에 만약에 등기한 다음 날 대항력 취득한다 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피해를 봐요. 실제로는 저당권 앞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라면은 이 사람이 소유권 등기를 한가 동시에 즉시로 대항력 취득한다라고 해야 이 사람보다 우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는 이 분양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일단 요 경우에는 즉시로 하는 거고, 요 경우는 간접 점유자로서 대항력 취득할 수 있고, 아까 했던 요거 소유자로서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빌려 쓰면은 그 등기된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결국에는 점유 개정에 의한 대항력 취득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취득하는 점유 이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유치하게 다동을 라동으로 했으면 대항력 인정하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러면 A동을 가동으로 했으면 하여튼 이것도 이상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고, 모르면은 똑바로 보고 난 뒤에 판례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문제를 내든지. D동을 라동으로 했을 때 대항력 인정 안 되듯이 A동을 가동으로 했을 때도 대항력 인정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동일 지번상에 건물이 뭐 두 개 있는데 뭐 A동과 가동으로 동네 사람들, B동과 나동으로 동네 사람들을 혼용해서 불러왔고 경매 물건 명세표 자체에 A동과 가동이 병기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이런 경우에 대항력 인정할 수 있다.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다른 예외적인 사항이 추가됐을 때 그런 경우라면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무지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할 걸. 이제는 다가구 주택이라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점유해서 살면서 주민등록할 때 지번만 제대로 기재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 다세대라면 공동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유하면서 주민등록을 갖출 때 이거는 지번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동호수까지 제대로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은 이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1억이 여길 수 있습니다, 이거. 다세대 주택인데 만약에 지번만 기재하고 대항력 갖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세대 주택이라면 자기는 대항력 취득 못했다는 거지. 그럼 경매 들어가면은 경락대금으로부터 한 푼도 배상받을 게 없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거는. 중개사 하실 때 이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동일 지번상에 다가구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민등록할 때 지번하고 이 경우에도 동호수를 제대로 기재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지번이 11번일 때 단독주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임차한 자가 점유 사용하면서 지번으로 제대로 기재해가지고 이미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분필해가지고 이쪽 걸 11로 하고 이쪽 걸 11에 1로 했다는 거예요. 대항력 유지될까? 당연히 유지되지. 이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 안 된다면은 임대인 쪽에서 저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완전 오리알 만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이었을 때 전입신고, 주민등록할 때 지번만으로 했다는 거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주인이, 소유자가, 임대인이 이걸 공동주택으로 만들었다면 이거 유지될까? 유지된다는 거지. 역시 똑같은 이유이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봤을 때 A가 소유자이고 등기부 일부에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군가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면서 대항력만 갖추었다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는 거지.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 후에 누군가가 저당권자로 들어오고 이 사람이 경매 실행한다면은 이 사람은 임차권 가지고 우선 변제 배당에 참가할 수가 없다는 거.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 사람은 배당받고 나가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배당 참가를 못한다는 거. 배당 참가하려고 하면은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는 등기부에 기록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등기부만 가지고 판단하지 법원에서 저거 조사를 안 갑니다. 저거.
그래서 경매 진행될 때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다면 스스로 배당 참가를 해야 배당해 준다는 거. 그래서 니는 최고위에 들어가고 등기부가 깨끗하니까 확정일자 안 받아도 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이 경우에 최고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대항력까지도 안 바꿨다면 안 받아놨다면 즉 주민등록 이전을 안 했다면 점유해가 살고만 있다면 보증금은 다 죽고 그 이후에 누가 저당권자로 들어오고 경매 들어가면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 사람에게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여전히 이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 근데 경매 들어가지고 집까지 날아가는데 저 사람이 무슨 돈을 가지고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최선순위라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 그리고 점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 특히 여기에 저당권자가 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면서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점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해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 경매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배당 참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당권 뒤에 있는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 참가도 못하고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뒤에 거는 다 소멸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은 경락인이나 경매법원에 대해서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고 당연히 A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이 법리까지 시험에 나왔는데 A가 소유자이고 을구에 일단은 여기 갑구에 누군가가 압류를 해놨다는 거지. 일반 채권자로서 압류를 해놨다는 거지. 그 이후에 임차인으로 들어오고 주민등록하고 점유하고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까지 취득을 했는데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이지 앞에 사람보다는 우선을 못해. 이거 이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선을 못해. 근데 압류한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원래 우선 면제권이 없어. 그래서 이 둘이는 안분배당한다는 것. 이 법리가 저당권하고 결합돼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존속기간과 관련돼서 최장기에 대한 규정은 주임법 쪽에 없고 최단기 보장, 2년 보장 규정이 있다는 것. 2년 존속기간 만료되고 나면은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앞에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만료 전 1개월까지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 일단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 이거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요건만 구비하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반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되는데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요건만 갖추면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중개하시면서 니는 소액이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확정일자 안 받아도 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주택이 있는데 A가 소유자이고 B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는데 서울로 치고 보증금 8천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 8천.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면은 대항력은 취득을 해. 그리고 그 이후에 A가 돈 빌려오면서 누군가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경매 들어갔을 때
경매에 들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로 배당받는 거는 이 전액이 아니라는 거. 일정액만 최우선 배당해 준다는 거. 그럼 나머지는 배당을 못 받는다는 거지, 이래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확정일자까지 갖추어 놨더라면 일정액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고 후순위로 있더라도 확정일자까지 받쳐놨다면은 저당권보다 앞에 있으면은 전액을 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소액보증금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액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만약에 확정일자를 안 갖추면은 진짜 일정액만 보장받는 수가 있다는 것.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주임법 확인하고 상임법을 바로 이 자리에 할 겁니다. 칠판 지우지 마시고. 예, 잠깐 쉬겠습니다.